안녕하세요. 달다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보건 공중 1회 그중에서 보건 파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수질 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DO가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1번 문제는 우리가 그림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수질 상태에 따라서 수질 오염에 대한 걸 DO, COD, BOD 이렇게 용어들로 책에 나와져 있는데요. 네, 그림을 통해서 조금 기억을 해보면은 용어를 외우지 않아도 용어의 담긴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문제 풀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DO라고 하는 거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데 존재하는 물에 존재하는 산소량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산소가 많다는 건 이 산소를 먹고 풍부하게 먹고 살 물질들이 생태계에 어떤 생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산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 DO가 높다라는 건 오염도가 낮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는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BOD, COD. BOD는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입니다. 바이오케미칼 해가지고 생물학적.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데 분해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 산소량입니다. 필요하는 산소량. 그럼 미생물이 어떤 오염된 물의 물질들을 막 분해하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BOD가 높다라는 건 오염도 이게 높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 얘는 이제 COD라고 하는데요. COD 화학적,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미생물도 분해하지 못하는 물, 그런 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켜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또한 높다라는 건 오염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BOD, COD를 비교해서 우리가 오염원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BOD가 높은 거는 생활하수 같은 거고요. 댐이나 이런 물이 되겠고요. BOD는 그렇고요. COD는 공장 같은데, 공장 폐수 같은 이런 독성 물질, 분해가 힘든 유기물이 있는 이런 공장 폐수일 때는 COD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번에 화학적인 건 우리 미생물 말고 그죠? 화학적으로 어떤 물을 산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산소 요구량이 높다라는 건 오염도가 높다. 얘는 맞네요. 그죠? 3번.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높다라는 건 오염도가 낮다라는 게 아니라 높다. 용존 산소량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했는데 용존 산소량이 높을수록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은 낮아지겠네요. 얘가 높다라는 건 물이 깨끗한 거니까 산소 요구량은 낮아진다. 물이 깨끗한 곳에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질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낮아진다. 가 되겠고 5번에 용존 산소량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용존 산소량은 높아야겠죠. 그래야 깨끗한 거니까. 그리고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은 생물학적 미생물이 오염수를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이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아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한 마을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보건교육 계획 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네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1번에 교육 실시 전 충분히 연습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교육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고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한다.
어쨌든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보건 교육이니까 보건이라는 것 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좋아지게 하는, 증진하게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과 함께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건소를 찾아온 에이즈 환자에게 보건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옳은 것 했네요. 에이즈라는 건 이제 성병 질환에 해당이 되는 질병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개별 상담이 굉장히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니면 의사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이 되겠어요. 1번에 나오는 시범 같은 경우에는 시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주로 당뇨병 환자, 당뇨병이 있는 우리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놓는 방법, 인슐린 주사 놓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연하려고 할 때 시범을 보이는 거 좋겠죠. 대종매춘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역할극 같은 경우는 역할로 이제 행동하게 해서 경험을 부여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역할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집단 토의 이런 거는 의문, 문제점 이런 걸 자유롭게 서로 이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에게는 개별 상담이 가장 적절하겠다. 4번.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시범 교육한 후 그 내용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잘 배웠나 안 배웠나 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관찰법입니다. 관찰법. 학습자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잘 했는지 관찰을 통해서 잘 배웠구나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 시범 교육하고 잘 되었는지 살펴보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산부에게 신생아 목욕법 교육한 다음에 잘 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관찰법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건교육 시 학습자 요인 중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거. 흥미 유발을 하게 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고혈압 환자한테 저염식이 하세요. 소금 줄이세요. 소금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낚시를 계속 하려면 혈압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혈압이 잘 돼야지만 취미생활 계속할 수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손주 결혼식에 건강하게 걸어 들어가셔야죠. 그때까지 장수하시려면 혈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학습 동기를 부여시키면 훨씬 더 흥미 유발하는 데도 좋고요. 태도, 행동 바꾸는 데도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경험, 환경, 수준, 내용보다는 학습 동기,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건교육이란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목표로 옳은 것 했네요. 1번의 보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 같아요.
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이다. 네,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보건소 사업의 홍보를 하기 위함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보건소, 보건시설 활용성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네,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목표라고 했어요. 우리가 목적이랑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일까요? 목적이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 태도, 보건에 대한 이런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되겠죠.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이렇게 이룰 수 있어요. 두 가지를 1번, 2번은 그래서 목적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벽지, 오지 등의 취약지역 주민들의 1차 보건 의료를 위하여 설치된 것은 이것은 우리 그 농촌이나 어촌에 이런 벽지, 오지 등의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80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설치된 게 있죠. 1981년도부터 설치된 게 그렇죠.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벽지, 오지 이런 데는 의사 선생님이 잘 안 가시려고 하겠죠. 그죠? 도시 지역이나 아주 큰 도시에 그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산골 깊숙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의사들의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런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사들한테 진료권도 주고 간호권도 주고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그때 이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인 노동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를 의미하는 산업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네요. 그럼 산업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산업피로, 뭔가 일을 해서 피로한 겁니다. 그죠? 이거의 원인은 뭐가 있어요? 작업량이 너무 많아. 작업이 부하되는 거. 그 다음에 작업 환경도 영향을 미치겠고요. 이 작업이 누구한테 편성이 되는지, 작업 편성,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도 그럴 거고요. 수면 부족, 잠을 못 자서도 그럴 거고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 이래도 산업피로 올 수 있겠죠. 그럼 산업피로의 종류는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요. 정신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아주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대책은 뭐겠어요? 쉬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그리고 또 잘 먹어줘야 되겠어요.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산업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1번에 생산성이 급상승하게 된다 했는데 상승할 리 없죠. 산업피로가 오는데 생산성이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2번 오직 수면 부족에 의해서만 야기된다고 했는데 영양도 영향을 미쳤었죠. 3번 충분한 영양 휴식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3번 맞는 말이에요. 4번 재발생 건수 감소되고 있다 했는데 아니겠죠. 정신건강보다는 육체건강을 우선시한다 했는데 우선시가 아니라 둘 다 잘 살펴줘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번 어느 해의 영아 사망률이 3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보건에서 살펴보는 그 보건 지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아 사망률이에요. 영아 사망률. 그러면은 영아가 사망한 비율이 되겠는데 보통의 이제 100분율로 우리가 모든 수치들을 100%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100분율이고요. 우리 책에서 나오는 이거 보건 지표들은 거의 1000을 곱해요. 1000. 곱하기 100이 아니라 1000을 곱하는데 그러니까 90% 우리가 정답률 90%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를 푼 사람 중에 문제를 푼 사람, 다 푼 사람들이 몇 명 있겠죠. 네, 100명 중에 9명이 이 문제를 맞췄어요. 9명이 이 문제를 맞췄어요. 90명이 이 문제를 맞췄어요. 거기다가 이제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90%인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의 정답률이 9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000을 곱하는 이 복원 지표도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면은 영아 사망률이니까 네, 위에는 수가 나올 거예요. 사망자 수. 그럼 밑에는 어떤 연도에 총 출생아 수가 필요하겠죠. 출생아 수. 네, 총 그 어떤 특정 연도에 총 출생아 수분의 이제 사망한 아이의 수예요. 근데 그게 영아이니까 영아는 우리가 그 해 1세 미만 특정 연도가 있겠죠. 그럼 그 해, 네, 특정 연도, 네, 총 출생아 수분의 그 해의 1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영아니까 지금 영아 사망률이니까 거기에 이제 1000을 곱하면 이게 이제 영아 사망률이 되겠죠. 영아 사망률. 자, 그럼 여기에 맞는 걸 살펴보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다 1000명당 1000명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아를 가려낼 수 있으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후 1세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1년 미만에 3명이 사망한 경우 이것도 다 똑같네요. 그죠? 사주는 신생아니까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이해하려고 좀 하시면 문제 접근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10번 산업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산업보건이니까 우리 근로자와 관련된 얘기예요. 근로자와 관련된 건데 이 근로자들이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 힘든 거 이런 것들 네, 건강을 우리가 유지, 네, 증진하는 거 네, 산업보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작업 환경 뭐 아니면 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어떤 인자 같은 유해 인자가 없도록 네, 보호하고 네, 관리해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 관리가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중독되었을 때 네, 구내염, 근육진전, 근육이 떨리는 거, 중추신경장애, 단백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유해 물질로 옳은 거라고 했네요. 네, 미나마타병, 네, 수은입니다. 수은, 그쵸? 그래서 뭐 사지저림, 네, 현기증, 뭐 이런 증상들 나타나고요. 네,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 수은 중독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11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공기 중에 0.04%를 차지하는 무생무치가스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거. 네,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양이네요. 그죠? 산소도 많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이고 무색무치다. 네,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네, 건강한 사람이 1.5% 정도의 우리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노출이 되면 두통이 생기고 네, 현기증, 어지러울 수 있어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네, 들이마시게 되면 그래서 공기 중에서 가장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면서도 무색무치고 실내 공기 오염에 지표되는 거 네,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네, 13번 오랜 시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김 부장은 네, 직업병을 얻게 되었대요. 직업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어떤 환경이나 뭐 특별하게 특징적인 고유한 뭐 환경 요인이나 네, 환경 요인 아니면 네, 작업 자세, 뭐 방법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정 질병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만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만성의 경과를 거치게 되죠. 거치고 특수검진을 통해서 판정을 할 수 있어요. 통계 판정. 자, 1번 볼게요. 1번 작업 중 발생하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뜻한다 했는데 치료 불가능하진 않고요. 2번 배치 전에 건강 진단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산업 현장에서 어떤 부서에 배치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좀 제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건 배치 전에 건강 진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검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여 병을 일으킨다. 3번은 맞네요. 4번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고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진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옳은 거 쓰레기 처리 방법 도시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 방법 가장 많이 하는 게 매립법이 되겠죠. 그죠? 매립법. 가장 저렴해요. 그죠?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쉬운 처리 방법이에요. 그냥 묻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매립하면 되니까. 대신에 이제 매립하고 나면 단점이 있겠네요. 지하로 뭐 오염물질 같은 게 침투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지하수 오염 되겠죠. 이런 오염. 이런 단점들은 있을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중 장독소를 분비하여 잠복기가 짧은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은 무엇인가? 독소형이래요. 독소형. 그러니까 이 균 자체는 세균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그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먹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독소를 먹어서. 답은 5번인데요. 포도상구균,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끓여도 소용없을 정도로, 끓여도 죽지 않아. 소용없을 정도로 열에 매우 강해요. 열에 강함. 그리고 균이 만들어낸 독소 같은 걸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식중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 1번의 보툴리스균은 우리 통조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 통조림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톡스라고 우리가 왜 피부과에서나 이렇게 맞는 게 이 균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름이 비슷하죠? 통조림에서 근데 발생해서 상한 안 좋은 통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샐러드나 뭐 돼지고기 이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살모넬라.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 이거는 이제 여름철에 우리 여름철 회 잘못 먹었을 때 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 파트입니다. 16번 가정 방문 중 보건교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 했네요. 우리가 보건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던 중에 이제 해야 되는 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가족의 상태와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겠네요. 그죠? 2번에 방문할 가정을 선택한다. 이거는 가정 방문 중에 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준비 단계에서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가정의 문제 예측하는 거 이것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있을 때 방문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방법을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 단계
해서 가능하겠고 방문 중에 해야 할 일은 아니겠어요. 가정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본다. 네, 이것도 방문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찾아내기 위해서 전에 해야 될 거고요. 5번은 네, 이것도 방문 중이랑은 상관없는 일이겠다. 그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박쥐에서 낙타를 매개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발병 시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네, 치사율이 높아요. 30에서 40%의 치명적인 질환은 했습니다. 1번의 사스. 사스는 우리 네, 박쥐 같은 뭐 야생동물 있죠. 네, 이런 박쥐 같은 거 취급하면서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섭취하거나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네, 사스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이고 1급이죠. 그죠? 이번에 지카 바이러스. 네, 지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인 네, 모기가 매체가 된 거예요. 그쵸? 얘는 상급입니다. 동물 인플루엔자 똑같은 게 있네요. 이거 보기가 잘못됐는데 네, 3번이 네, 메르스가 되겠네요. 여기서 없는 거니까. 네, 3번이 네, 낙타를 매개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인 네, 메르스라고 여기다가 3번으로 만들어야겠다. 3번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네, 얘는 1급이죠. 그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네, 4번 신종 인플루엔자. 호흡기 질환은 거의 대부분 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급이고요. A형 인플루엔자, 뭐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것도 신종 인플루엔자. 네, 5번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이거는 조류 인플루엔자나 우리 뭐 동물 인플루엔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급성 네,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법정 네, 1급 네, 감염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18번 월경이 끝날 무렵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통 루프라고 부르고 자궁과 난관의 수축운동을 증진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비법으로 옳은 거 했네요. 네, 월경이 끝날 무렵에 네, 출혈이 없을 때 삽입하는 게 가능한 거 자궁 내 장치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회 삽입으로 굉장히 긴 시간, 장기간 동안 피임이 가능하고요. 자궁에 염증이 있으면 삽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궁 내 뭐 염증 시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금기증이 뭐 골반에 염증이 있다, 아니면 가다월경이다, 임신 경험이 없다 이런 분에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어요. 대신에 이제 부작용은 뭐 장치를 삽입하고 나서 출혈이나 아니면 감염 위험성, 통증 이런 부작용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9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결핵 반응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네, 이거는 결핵 반응 검사죠. 이걸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대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는 우리가 보통 결핵을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PD 용액 한 0.1cc 정도에서 어디다가 나요? 네, 피 내에다가 주사하죠. 그래서 보통 한 48에서 72시간, 3일 정도 사이를 두고 네, 피부의 경결의 크기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경이 보통 10mm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양성이라고 판정을 해요. 네, 포지티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결핵균에 노출이 된 적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 지금 결핵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네, X선 촬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래 검사까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네, 3번인 X선 검사, X선 촬영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보건간호사업을 계획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네,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네요. 2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15개월 된 여아의 MMR 접종을 위하여 보건소에 문의 전화를 하였다. 안내시 가장 적절한 말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열이 있어도 데려오세요 했는데 일단 예방접종을 해야 될 때 열이 있으면 할 수 없겠죠. 네, 이건 미뤄야 됩니다. 미뤄야 돼요. 미뤄야 돼. 열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접종 전날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당일 목욕은 안 되고요. 전날 목욕하는 거 네, 당일 못하니까 미리 해두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설사해도 접종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네요. 이때는 안 돼요. 건강 상태 좋지 않으면 네, 접종할 수 없어요. 접종 안 돼. 아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내려오세요. 맞습니다. 그죠? 오전에 접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오후에 응급처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5번 집에서 미리 체온을 측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네, 측정해서 고열이 나면 접종을 미뤄야 되니까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1차적 예방이란 건강한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적 예방. 지역사회에 이러한 1차 예방이 대두된 이유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뭐 진단, 치료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이 되었다면 지금은 현대는 네,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그죠?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좋아지게 하는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1차 예방이 대두된 이유는 건강행위의 중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5세 미만의 남아가 심한 설사와 점액성, 농성, 혈변, 피를 섞인 변을 보았습니다.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가? 라고 물었네요. 이 잠복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소량의 이제 설사와 같은 물음변을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 네, 혈변 아니면 뭐 점액이 동반된 설사를 하게 되는데 중증일 때는 네, 경련 아니면 환각 이런 중추신경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질환 세균성 이질입니다.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초등학교 1학년인 유아가 항문이 가렵다고 긁어서 발적, 종창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어떤 감염병 예상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네, 항문이 가렵다라고 하는 건 이 요충증 의심할 수 있는데요. 네, 요충 감염의 이 특이한 증상이 야간에 항문 주위에 이 기생충들이 알을 놓기 때문에 산란을 해서 생기는 이 가려움증 있을 수 있죠. 1번의 편충증은 초기 무증상이고요. 네, 간흡충증, 흡충증, 네, 간흡충증이니까 소화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증상이 뭐 복통입니다. 발열이나 네, 복통 있고요. 폐흡충증, 이건 폐 쪽이네요. 증상이 기침, 아니면 뭐 객혈, 피 토하는 거, 네, 객담에 혈이 섞여 있는 거, 이게 객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5번 초등학교 1학년인 김구는 얼마 전 홍역을 심하게 앓았다. 홍역을 앓고 난 후 형성된 면역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면역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생기는 면역이 있고요. 네, 후천적으로 생기는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이라서 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고요. 후천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 후천적으로 생긴 면역에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어요. 능동이라는 건 우리가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겨가지고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항체 이겨서 싸워서 만들어낸
수동은 항체를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체가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겨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수동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능동 면역에는 능동 이렇게 끝나는 면역이 두 개 있어요. 그게 자연 능동과 인공 능동이 있습니다. 능동은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병이 걸리고 난 후에, 감기가 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스스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감기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공 능동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방 백신이 되겠어요. 그죠? 백신,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아주 약독화시켜서 내 몸에 넣어주면 스스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공능동. 수동도 똑같이 수동 이렇게 끝나겠네요. 거기에 이제 자연 수동이 있는 거고 인공 수동이 있겠죠. 자연 수동은 항체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 엄마의 모체에서 태반으로 이렇게 항체가 이동하는 거 아이한테. 인공수동은 항체를 인위적으로 내 몸에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면역 글로불린 이런 것들 맞는 거, 글로불린 주사로 맞는 것들이 인공수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문제에서는 홍역, 질병을 앓고 난 이후에 형성된 면역이라고 했으니까 병에 걸리고 나서 항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 자연 능동 면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옳은 것은 당연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발달 검사하는 거, 정신질환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서겠네요. 그래서 정신건강 발달에 우리가 장애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학교 정신건강사업에서의 질병의 1차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정신건강사업에서 1차 예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그죠? 개선해서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게 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1차 예방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질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1차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흡연 학생 교육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이런 질환이 일단 있는 거잖아요. 이 학생을 상담하고 부적응 학생의 재적응이라든지 정신질환 학생, 질환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1차 예방은 질병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정신건강 교육에 대한 게 더 맞겠다. 그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족간호는 가족과 함께 간호사가 간호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며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당연히 가족 간호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기초를 둬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9번 사회생태학적인 공중보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 증진의 개념으로 가장 옳은 거라고 했어요. 가장 옳은 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1번 특정 질환에 대한 예방 활동이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죠. 2번에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 능력의 증진이다. 건강 증진의 개념에 부합하는 얘기 같아요. 3번 건강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과정이다. 네. 4번 건강에 관한 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이다. 5번 건강 잠재력의 개발과 발휘를 통한 건강 수준의 향상이다. 네, 5번이 답인데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게 건강 증진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을 더 나은 상태로 더욱더 증진하는 거잖아요. 증진시키는 노력입니다.
그러면은 건강 잠재력, 숨어있는 건강을 키울 수 있는 힘, 이것을 좋게 해서 개발하고 발휘하게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게 하는 어,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큰 범주를 찾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장 옳은 거는 5번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로 더욱더 증진하게 만드는 거, 건강 증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0번 혈액관리법상 혈액 제제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올라야 돼요. 전혈, 전혈, 농축적혈구, 3번에 농축혈소판, 동결혈장, 그 다음에 농축혈색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5번이 답이긴 한데요. 이 농축적혈구랑 좀 헷갈리라고 혼동시키려고 이렇게 좀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해부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혈장이라는 성분이랑 혈구라는 성분이 있어요. 거기 혈구에 적혈구, 백혈구, 혈구, 혈소판 이런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농축적혈구, 혈소판, 농축혈소판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혈장 자체를 동결시키는 겁니다. 얼려서 신선 동결 혈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혈이라고 하는 건 전체 혈액이에요. 이거 다 되는 거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전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혈액 제제로 맞고요. 농축 혈색소라는 거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만들기는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5번이 이제 농축 적혈구랑 헷갈리라고 아마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법정 감염병 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거, 그리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물어봤는데 2급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탄저병은 1급이네요. 그죠? 1급이고 수두가 2급입니다. 그죠? 2급이고 매독은 3급에 해당이 되고 댕기열도 3급, 파상풍도 3급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병상수 기준 옳은 거였네요. 답은 100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33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정신건강 증진이니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시군구 청장이 되겠죠. 아니면 시도지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구강보건법상 학교에서 실시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옳은 거 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 칫솔질 지도하는 거 맞겠네요. 그죠? 치실 사용하는 거, 구강위생 관리하는 거, 불소용액 이용해서 양치하는 거, 이런 구강 검진하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할 수 있고요. 치아 교정, 치료, 임플란트 치료 이런 건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겠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도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